안녕, 교과서 진도 특강 통합사회 비상교육의 강민아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28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8강은요 우리 통합사회 대단원 9개 중에 드디어 거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8단원의 시작이 되는 강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27강, 6강, 5강, 4강, 24, 5, 6, 7강에서는 무엇을 주로 배웠었죠? 대단원 7단원에 해당되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뭐 세계의 문화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공부했고 또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문화가 교류되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내용 공부를 했다면 우리가 이번 8단원부터 28강, 29강, 30강에 해당되는 내용은요. 세계화와 평화입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화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사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27강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핵심 개념 저장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7강의 내용은요. 다문화 사회의 의미,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자, 다문화 사회는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 정리했었고요. 이번 1번 문제를 통해서는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은요. 우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다문화 사회가 뭔데요? 다양한 문화, 인종, 민족,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떠난 농어촌 지역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생성되기도 하고 이곳에서 결혼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외부에서 들어온 특히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들이 영입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적은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요. 여전히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는요. 다문화 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이주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고 있는 이 주체는 정부일까요? 기업일까요? 그렇죠. 법과 제도를 만든다라는 점에서 정부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다문화랑 관련된 정책을 만들 때 이 정책과 관련된 이론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동화주의랑 다문화주의요. 자, 이 관점에서는요. 소수 집단 구성원을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을 시키자라는 거에 초점을 둔대요. 다시 한번 더요. 소수 집단 구성원들이요. 약간 자기의 색깔보다는 본인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주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녹아드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는 바로 동화주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화주의는요. 이것에 비유하기도 했죠. 바로 용광로 이론에 비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걸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문화적인 특성을 편견 없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 측면에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해보세요.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했을 때는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다양한 문화들을 디스하고 폄하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 측면에서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까지 27강을 정리하고요. 우리가 오늘 28강, 이번 28강, 29강, 30강에서 배울 세계화와 평화라는 주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자, 세계화와 평화라는 주제는요. 크게 세계화 말 그대로 평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28강에서 배울 내용은요.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해결이에요. 과연 세계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다국적 기업, 세계도시, 그리고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세계화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해요. 과연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일까? 그리고 세계화에 특히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28강에서 공부할 거고요. 29강에서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할 거고 마지막 30강에서는 동아시아사의 갈등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시간으로는 바로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해결이고요. 일단은 1단계 꼼꼼하게 개념 정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과 28강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갑자기 28강부터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함께 해온 시간만큼 약간 여러분에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뭔가 나의 랜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 약간 too much information일 수도 있지만 많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 항상 예쁜 옷 입고 하잖아요. 항상 선생님은 학교를 다닐 때 늘 무채색의 옷을 입는데 이게 강의에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는 분들이 예쁜 옷, 막 알록달록하고 막 리본 달리고 귀여운 옷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은 밑에 하의를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상체만 보고 있는 거죠. 하의는요, 선생님 정말 편한 청바지 입고 다녀요. 이 밑에는요, 청바지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어쨌거나 청바지에 슬리퍼 신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바지가요, 선생님도 몰랐던 사실인데 본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 청바지에 회사가 따로 있으면은 이 청바지를 만드는 공장은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청바지를 만드는 공장은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인건비가 싼 곳에 있고요. 이 청바지의 재료들을 전 세계에서 가지고 온다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청바지의 면직물은 요 나라에서, 청바지의 지퍼는 일본에서, 청바지의 조직 같은 실은 여기 나라에서 라는 식으로 각 나라에서 가지고 온 재료들을 한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나라로 흩어진 공장에서 만들기도 한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28강에서요. 선생님 이 단어 굉장히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바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2016년에 영국이 유럽연합의 탈퇴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다 라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게 지도적으로는, 지리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과 동양권의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경제까지 조금씩 흔들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전 국가에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다고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는 바로 세계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화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세계화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세계화는요, 세계화는 지구촌, 지구, 사랑해요, 세계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세계화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꼼꼼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세계화는요, 삶의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계화는요, 삶의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화는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되기 때문에 더 증대되기도 합니다. 지금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된다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당연한 말 같지만 왠지 와닿지 않아 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경험할 수 있었던 비유 한 번만 들어볼게요. 사례.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사실은요, 평일 중간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공휴일이에요. 언제라고 얘기해 줄 순 없고, 어쨌거나 공휴일이에요. 이게 평일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 선생님은 아무래도 담임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를 내기가 좀 어렵지만 약간 휴가가 자유로운 직장인들의 경우에는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는 휴가를 쓰고 수요일까지 여행을 다녀온다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도 재량 휴업일 같이 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을 떠날 때 물론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국내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여행지의 순위에 해외를 넣는 경우가 이제는 너무 당연해졌어요. 당연해졌다기보다는 되게 여러 사람들이 해외 여행지를
여행지 목록 순위에 넣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그쵸? 물론 해외여행이 막 그렇다고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공간적 제약이 이전에 비해서 축소되었어요. 왜?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했고요. 항로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가 오가는 시간들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요, 여러분 느끼고 있는 걸걸요? 예를 들면요, 물론 여학생들도 그렇지만 남학생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것이요, 축구. 아, 정말 우리 반 남학생들이 아침마다 요즘 학교에 오면은 계속 졸고 있어요. 꾸벅꾸벅 수업 시간에. 니네 왜 이렇게 좋냐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밤새 축구 봤대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축구 경기들 있죠. 그 축구 경기들을 보느라 밤을 새고 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더라면요, 축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그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본다라는 거 상상도 못 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독서실 끝나고 집에 와서 TV를 틀면은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구 경기가요, 우리나라 안방에서, 거실에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비유 들어줄게요. 이 역시 남학생들도 느끼고 있지만 특히 여학생들이 잘 느끼는 건데요. 외국 가수나 외국 드라마들을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가수들이 외국에 가서 공연하는 것도요,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죠. 이를테면 방탄소년단의 공연 같은 거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공간적 제약이 축소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유무역의 확산은요, 세계무역기구인 어디일까요? 줄여보세요. 세계무역기구. 그렇죠. WTO의 등장으로, WTO 다른 말로요, 세계무역기구의 등장으로 자유무역을 좀 촉진하자, 전 세계적으로 교역을 증진시키자라는 목적으로 등장한 WTO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유무역은 더욱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뭐라고요? 세계화라고요. 삶의 공간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어가는 현상을 세계화라고 하는데, 세계화와 더불어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이제는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인데요. 선생님이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전에 예시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사례는요, 오스트리아예요.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모차르트, 베토벤과 같이 여러분이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활동했던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세계적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조금 이따 사진에서 보겠지만, 베네치아요. 베네치아는요, 수상도시예요. 수상도시. 선생님 가봤는데 여기는 이렇게 택시나 버스가 물 위로 이렇게 떠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짧은 다리들. 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옆에 있는 도시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동네와 요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은 폭의 다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베네치아만의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서 수상을 누가 더 빨리 배를 가지고 먼저 도착하나, 이런 경기를 펼치기도 하고요. 이런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을 우린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지역화라고 합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각 지역이 관계를 맺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특수한 지역적 요소들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현상입니다. 여기까지 지역화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아까 사례에서 설명했던 요것이에요.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는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처럼 생겼어요. 처음 갔을 때에는 이 물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을 때 누가 먼저 도착하나, 이런 축제를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에서 가치를 갖는 현상을 바로 지역화라고 했고요. 우리 뒤로 넘어가기 전에 지역화와 세계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지역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찾아볼 수 있는 사례 한 번만 설명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터키에는요, 이게 있대요. 바로 케밥. 여기까지 선생님 배웠는데요. 우리 7단원 문화와 다양성 할 때 케밥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키에는 케밥 햄버거가 있대요. 이 케밥 햄버거를 어디서 파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상호명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어디서 파는 거냐면요, 여기서 판대요. 여기. 그린 거 제대로 맞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비슷했다. 이번에 비슷했다. 여기 알겠지? 어딘지.
선생님이 이거 방송 사고 아니고 무음으로 이렇게 알려줄게요. 여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터키에도 이가 있대요. 이 날드는요, 이곳은요, 우리 M사라고 할까요? 그냥 M사 햄버거 가게는요, 전 세계적으로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모양을 어딜 가나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메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뉴얼, 그 메뉴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동일하대요. 맛도 비슷하고요. 고르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세계화로 본다면요.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햄버거들이 있다라고 해요. 이를테면은 터키의 유명한 케밥을 활용한 햄버거는 터키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림, 터키의 지역적 가치를 살리려고 하는 지역화 현상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M사 햄버거 가게에 있는 터키의 케밥 햄버거는요. 지역화와 세계화의 사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지역화와 세계화를 정리했으면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